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백신 수급 현황과 K-방역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정책과 K-방역에 대해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대한민국 근대 산업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장항제련소의 추억을 돌아보고 그 시절 노동자들에게 위로가 됐던 음식도 전해드리고요. 또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 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예, 먼저 도의회인가 팬클럽인가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던 충남 도의회 의원들의 민망했던 기자회견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남도의회 20여 명 의원들이 우르르 도청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자리, 용비 어천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새로운 충남 시대를 열었던 도전하고 함께 실천한 리더십으로 지방분권, 지역 균형 시대의 더 큰 희망, 강력한 편일처가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도정의 견제자들이지만 오늘은 팬클럽 같은 민망한 분위기 속에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양 지사에 대한 호칭은 우리 지사님이었습니다. 뭔가 우리의 충청권의 목소리의 일꾼이 필요하다. 저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이렇게 뜻은 내 생각을 같이 이렇게 안 했습니다. 특히 도정에 빈틈이 생길까 걱정하고 감시하는 게 도의회 본연의 업무지만 양 지사의 출마로 인한 도정 공백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촉구문에 서명한 이는 양 지사와 같은 민주당 33명 가운데 28명.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는 회견 일정조차 알리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양승조 지사의 대권에 대한 입장 표명은 그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도의원들이 도정 공백과 관계없, 도정 공백을 뭐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정을 감독을 해야 될 도의원들이 출마를 촉구한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드문 일입니다. 네. 비슷한 모습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지난 2017년 충남 시군 의원 37명이 이렇게 비슷하게 기자회견을 열고서 당시 지사였던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좀 다른 점이요. 안 지사는 이미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후보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식적인 후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지지가 이어지던 상태였었고 양 지사의 경우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당을 떠나서 이제 도의회를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도 더욱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공식적인 출마 없는 상황에서 이제 도의원들이 출마를 촉구하니까 이런 사례는 어떻게 보면 또 처음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모두 동참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부분이긴 했지만 전원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33명 중에서 29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참석을 안 한 4명에게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은 도의원들은 이제 행정기관을 감시 또 감독해야 되는 이런 도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또 도정 공백에 대한 비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를 한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의원으로서 사실 이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도의원들은 뭐 스스로 판단에 의한 행동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좀 강력하게 네, 추측이 그렇죠.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양 지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충청인의 여론들이 이제 더 큰 일을 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한다면은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다음 날 이제 도의원들의 대선 출마 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날엔 충남 지역 그 체육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양 지사를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여론이 있으면 나가겠다.
하겠다고 밝힌 뒤에 바로 이어진 지지 선언들이 이어진 것인데요. 또 양 지사가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를 최근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이제 5월 달에 대선 출마를 밝히기 네. 위한 일종의 준비된 흐름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양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그건 뭐 절대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4선 의원의 충남지사를 뭐 현재 맡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뭐 대선 도전할 수도 있고요. 근데 도의원들이 어쨌든 도전 공백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들이 출마를 촉구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사자는 기분이 주위에서 응원해 주는데 뭐 당연히 좋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근데 사실 대선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보면은 엄밀히 말해서 아직 양 지사는 전 대권 후보로서는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죠. 이게 전국권 대상으로도 아니고 충청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양 지사가 1%가 조금 넘는 그런 지지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내년에 대선도 있지만은 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양 지사가 대선을 떠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도지사로서 연임하기 위해서는 이번 행보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긴 한데 다만 이번 대선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도전 공백 등은 양 지사가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도의회에서 이제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지사님 하면서 이렇게 나온 장면을 보고 앞으로 도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취재 기자의 솔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런 도의원들의 지지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충청 대망론이 폭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예, 논산 탑종호 출렁다리 이름이 논산 탑종호 출렁다리로 결정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관련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른 논산시 탑종호 출렁다리가 한 달간의 명칭 공모전 끝에 지난 금요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5천여 건의 응모가 쏟아져 결과도 예정보다 일주일 넘겨 발표했는데 고심 끝에 선정된 당선작은 논산 탑종호 출렁다리. 가장 무난하기 때문이란 9글자 추천 사유로 접수된 해당 명칭은 기존에 불리던 이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1등과 3등에 뽑힌 논산 탑종호 출렁다리와 탑종호 출렁다리의 경우 각각 34건과 62건이 접수됐는데 선착순에 따라 접수 시작 43초와 2초 만에 신청한 이들이 선정돼 각각 20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전망입니다. 논산시 홈페이지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말만 공모전이지 답은 정해졌고 사실상 선착순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옵니다. 논산시는 사전에 결과를 정하진 않았으며 외부 그룹이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외에도 대중성과 계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게 무슨 뭐 말장난도 아니고요. 이걸 뭐 뉴스로 전해야 되는 저희도 사실 헛웃음이 나오지만 이 바라보는 시청자들은 참 어떨까 싶습니다. 취재하는 현장에서 취재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저희도 뭐 취재를 하기 위해서 탑정호 근처로 가보니까 네. 이미 예전에 부착해놓은 그런 플랜카드에 탑정호 출렁다리, 뭐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라는 이름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네. 이름들을 볼 때마다 민망할 수 있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공모전 상금과 또 심사위원들의 그런 수당까지 총 500만 원 가까이가 들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런 이름 하나가 500만 원으로 전국에 알려졌다는 점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뭐 제대로 알렸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게 논란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문제긴 하죠. 노이즈 마케팅이다. 일종의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예. 얘기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뭐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논산시에서는 뭐 분명히 신선한 명칭을 좀 찾고자 해서 공모를 했을 겁니다. 그죠? 처음엔 그랬을 텐데 심사위원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그 논산시의 입장도 분명히 창의적이고 신선한 이름으로 네.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공모전을 연 건데, 그 관광 전문가들이 이제 외부 의원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그들의 네. 의견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은 전 국민에게 이곳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탑종으로 한 이름과 출렁다리라는 명칭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청소년 의원들은 조금 더 참신한 이름을 이제 높은 존수를 준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에는 이런 관광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참신한 이름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로 결정이 됐다 이건데
이걸 또 응모한 사람들한테 선착순으로 이렇게 뭐 상금을 준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예, 사실은 뭐 논산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명칭 네. 공모전을 할 때 같은 이름이 이제 많이 공모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먼저 접수한 사람들로 이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하지만 이렇다 보니까 보편적인 이름이 당선된다. 또 같은 이름이라면 먼저 응모해야 된다는 그런 당선 비책들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 여러 공모전에서 잇따라 한 명이 당선되는 소위 꾼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칭 공모전 왜 하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이름일 경우에 먼저 공모한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당선작들이 보니까 1분이 채 안 돼서 이제 접수를 한 분이 있던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내부 관계자가 이렇게 뭐 네.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뭐 사전에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알고 그 1분 만에 예. 공모를 접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사실 이번 공모전이 공지가 된 게 이제 공모 시작 전날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도 채 홍보되지 않은 네. 상태에서 이제 공모가 시작됐다는 건데 그리고 1분이 지나지 않아서 1등과 3등 당선작이 이제 접수가 된 것이죠. 다만 이제 뭐 논산시 관계자들은 이거 뭐 사전에 정한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뭐 논산시 관계자들도 아니다, 외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네. 지금 1등 상금은 지금 200만 원. 200만 원이고 또 2등, 3등 뭐 이렇게 주는데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논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어찌됐든 외부위원회를 통해서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견 없이 지급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서울 용산의 경우는 용산공원의 이름을 이제 공모전을 펼쳤는데 1등이 용산공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예, 다만 있었죠. 이때는 용산공원으로 선정됐었던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때는 가칭을 그대로 이제 선정하게 될 경우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었는데 이번 논산시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재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시민들을 허탈하게 했던 이번 공모전 출렁인 건 탑정호 다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이 아니었을지 싶습니다. 네, 출렁인 건 탑정호 다리가 아니라 시민들 마음이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괴산 산마기 마을과 동작의 매운탕을 소개했잖아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뭐 제 SNS하고 네. 휴대전화도 아주 불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뜨거운 반응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 내용도 상당히 좀 치밀하고 재밌게 네. 꾸몄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납니까? 예, 오늘은 서천으로 갑니다. 네. 아, 코스모스 꽃밭 같은데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네, 저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코스모스 뒤로 이제 보이는 그 긴 굴뚝이, 높은 굴뚝이 그 50년대 우리나라 이제 비제철 네. 산업의 핵심이었죠. 장학 재련소입니다. 오늘 이야기인데요. 그 비철금속이라 하면 잘 이제 무슨 뜻인지 저는 어렸을 때 몰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이 아닌 거, 그렇죠. 뭐 알루미늄, 네. 니켈, 구리 뭐 이런 것들을 광석에서 이제 뽑아내는 그런 작업인데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장학 재련소입니다. 그 이 장항은 원래 그 일대는 일제가 충남의 그 쌀과 예. 그 자원을 이제 수탈해 가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그것은 이제 1930년대부터 그 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중심지였죠. 30년대 이미 조성된 도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30년대. 당시엔 도시였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장항의 장날이 3일하고 8일인데 예. 당시 장날이면 사람들이 붐벼서 어깨가 부딪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그 장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근대 산업에 또 아주 중요한 근간을 차지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더 그럴 텐데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은
서천 분들은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장항이 서천군에 속해 있지만 서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항 분들은 장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네네. 또 자부심이 있다는 또 그런 할 텐데 네. 그림을 보니까 뭐 시찰하는 그림 같아요. 네, 저기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죠. 네. 그 1955년도에 이제 한반도 그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 전쟁의 그 폐허를 이제 장항만큼은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이제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 사진은 이제 당시 1961년도에 5.16 쿠데타에 이제 성공한 박정희 당시 이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었죠. 네, 박정희 전 당시 대통령이 거기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국가재건회의 의장 시절에 시찰을 한 모양이군요. 그 정도로 이제 장항 재련소는 우리 국가의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서울에 출발하는 열차, 네. 부산으로 가면 경부선, 그다음에 춘천으로 가면 경춘선, 신의주로 가면 경의선이라고 했는데 장항으로 가면 경장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장항선을 했을까요? 장항선이요? 네네. 저희는 아주 유명한 탤런트 이름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예. 장항선이 사실 장항이 발달하게 된 거는 철도 역할이 컸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장항선 궁금하네요. 예, 왜 그랬을까요? 장항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네. 경장선이라고 하지 않고 장항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부흥했다는 것 같고 네. 지금 보니까 극장 같은데 네, 그죠? 극장 포스터 눈에 보이네요. 장항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극장도 많았고요. 당시에 그 군산이라든가 네. 뭐 옥산 또 서천 뭐 다른 지역들 예. 심지어 대전에서도 서천으로 영화 구경을 갔다고 해요. 아, 물론 이제 그래요? 재련소를 보기 위해서 예. 갔다가 이제 영화까지 봤겠죠. 네. 그렇겠죠. 지금 보니까 영화 촬영 현장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네, 특히 예. 이 그 장항에서는 영화를 많이 촬영했는데 지금 잘 보이시죠? 네. 밤은 통곡한다. 밤은 통곡한다. 저게 1961년도에 예. 최무룡이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그 어린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밀수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네, 사진에 아주 낯익은 인물이 있는데 박노식 씨 같죠? 네. 그렇죠. 박노식 씨 연기파 배우죠. 네. 개성파 배우고 지금 유명한 뭐 박준기 씨의 아버님이셨죠. 그렇죠. 네, 네. 그분도 서천에서 또 서천 장항에서 많은 영화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 저기 와서 이제 영화 촬영하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그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닷 사이로 참 굴뚝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에도 보면은 장항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장항 저런 사진 보니까 뭐 예술 작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발의 뒷면에 또 그림자가 있죠. 그 1930년도에 이제 재련소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50년 넘게 저 굴뚝에서 네. 이제 중금속 오염 물질이 수없이 나오게 저렇게 됩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사실은 중금속이 나왔군요. 그렇게 하다가 1989년도에 이제 용광로가 폐쇄되면서 네. 장항은 이제 쇠퇴기를 이제 걷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일제 수탈과 산업화의 상징인 장항이 이제 새롭게 생태공원으로 변화하고 뭐 국제 환경지구로 변화한다는 네. 그런 내용이 지금 기사 보니까 뭐 새롭게 생명의 땅으로 변신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이제 노력들이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장항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화양연화라고 하죠. 네. 네. 장항 재련소에도 아마 그런 화양연화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오랜만에 바다에 왔습니다. 저는 이런 바다가 좋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높은 굴뚝이 있죠? 제 초등학교 때에는 이게 교과서에다 나왔었는데 이게 옛 장항 재련소 굴뚝이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입니다. 참 높네. 서천 장항 지역의 자랑이었죠. 산업의 상징물이었고요. 30년 전에 제가 이곳에 취재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장항재련소가 가동이 됐었어요. 사람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거리가 북적북적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볼수록 이제 쇠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당시에 그 장항제련소가 이제 가동될 당시에 여기서 일했던 분들이 그 자주 탔던 아주 재밌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와, 이런 데가 있었네. 이런 데가 뭐 아직도 남아있네. 이게 어머니 이 콩물? 네. 콩물이고요. 또 계란 후라이가 2개. 예. 그리고 이거 흑임자? 흑임자 깨죽. 커피 이렇게 4개. 그리고 커피. 예. 아, 이게 2,000원? 예. 이게 얼마나 이게 든든해요. 또 계란 후라이. 근데 어머니, 예전에 장항제련소 다녔던 분들 여기 와서 이거 드시면 상당히 뭐 든든하다, 고맙다는 소리 많이 드셨겠네요. 나 첫 문제 할 때는 1,000원씩 받았어요. 아, 이 전부 이 4개가요? 네, 그래갖고 손님들이 또 500원 올리주고 그러다가 또 500원 올리주고 그래서 2,000원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하신 지가? 군 30년 됐죠. 30년요. 이 시설 그대로 이 크기도 똑같았고요. 예, 똑같아요. 이 모든 먹거리들은 그 교대하던 제련소 노동자들 그리고 뱃사람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의 속까지 달래주는 따뜻한 아침 이게 2개 식사였답니다. 먹고 춥다는 사람도 있어. 3개, 4개까지 5개까지 먹는 사람이 있어. 그냥 2,000원 받고 다 했어. 맛있네. 그리고 장항제련소에 도착하신 대통령께서는 김상공부 장관의 안내로 제련소 내부를 시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근대 산업화 현장이 쇠퇴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장항제련소 이 일대가 확실하게 변모하는 모양입니다. 오염된 토양이 이제 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습지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이 일대가 국내 최초로 생태복원형 지구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한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천장항은 오래전부터 항구가 발달된 곳이라서 철마다 올라오는 해산물이 참 많죠. 그중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박대입니다. 박대. 서천에 와서 먹을 음식은 바로 박대 정식입니다. 박대 정식.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좋아했던 것이 박대인데요. 박대가 비린맛도 없고 그리고 쫄깃쫄깃하니 상당히 맛있어요. 이 박대는 이게 이제 이 반건조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이 이렇게 보면 결이 있죠. 결이 이렇게 결이 갈라지고 해서 이걸 일일이 뜯어먹는 것보다 저는 손가락으로 잡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먹어요, 집에서도. 어두육미라고 하는데 저는 꼬리 쪽, 몸통 쪽부터 먹어요. 보죠. 이렇게 결이 그대로 살아있죠. 결이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박대를 제가 주로 많이 먹었는데 이게 박대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 그 가자미하고 갈치의 중간 맛? 그 정도? 일단은 다른 생선에 비해서 비린 맛이 안 나요. 비린 맛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들야들하고 담백합니다. 담백하고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양념을 넣어서 뭐 파나 마늘 넣어서 이제 굽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담백한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오로지 그 박대만을 구운 상태입니다. 계속 먹어봐요. 그럼 보죠. 이렇게 결이 그대로 살아있죠. 결이 그대로. 야. 짭조름, 아주 짭조름하죠. 근데 생선은 그래도 좀 짭조름해야 제맛이죠. 이 감독님, 이게 박대인데 여기서 눈을 한번 찾아. 눈이요? 예, 눈. 생선의 눈, 박대의 눈. 한번 찾아보세요.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는데. 눈 나쁘시네. 요게 바로 눈이에요, 이게 눈. 요게 요거. 이거 뭐 보니까 세상에 생선 중에서 눈이 이렇게 작은 건 처음 봐요. 사장님, 저 잠깐만 좀 뭐 질문이 있는데요. 아우, 맛있어요. 근데 박대를 어디 가서 먹어야 되냐니까 이 집 와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그러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애들 아빠가 배를 해요. 네. 아, 배를? 네. 장항 그 앞바다에서? 장항에서, 예. 아, 그럼 이것도 네. 직접 다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싱싱하고 이렇게 풍부하게. 네. 그래서 계절마다 꽃게도 나오고, 뭐 대하도 나오고, 있는 건 바다에서 잡아오는 건 다 밑반찬으로 돼요.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말이에요. 생선 킬러예요. 그래서 이거 뭐 박대 4마리 정도는 뭐 그냥 다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스태프들을 위해서 이거 남겨놓고 자, 또 조림이 나왔어요. 자, 조림 색깔도 보니까 상당히 윤기가 쫙 흐르는데 한번 요 소스부터 한번 먹어보고. 생선조림 그 맛 아주 막 기름이 짤짤짤 주고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자, 가운데 통통한 걸로. 야, 서천에 오셔서 박대를 안 드시면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이 구이는 담백한 맛이지만 이 조림은 이게 이제 조리면서 습기가 반건조된 거에 이제 습기가 들어가가지고 수분이 들어가서 상당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 박대의 기본적인 맛과 향은 잃어버리지 않았네요. 박대 조림하고 아주 윤기가 짤짤짤 흐르는 이 밥하고 올려놓고 먹으니까 야, 진짜 금상첨화네요. 서천 먹거리 괜찮네요. 장항의 화양연안을 보는 듯한 재련 속 굴뚝 그리고 바다향이 고스란히 밴 박대 정식까지 시간의 나이테가 있는 그곳은 바로 장항입니다. 네, 박대구이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아우, 너무 맛있겠어요. 저도 시장해지는데 박대가 이제 가시가 별로 없잖아요. 가시 발라내기도 쉽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쉽게 구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서천박대가 좀 유명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네. 먹어보고 느낀 결론이 뭐냐면 살이 많지 않다고 박대를 박대하지 마라. 아, 그야말로 예. 맛은 거꾸로 박대의 거꾸로 말 대박이다. 네.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간 포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네모난 판을 손에서 손으로 옮기는 사람들.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달 25일 태안군 삭선리 들녘에서 주민들이 육묘용 흙에 벽실을 섞은 모판을 공동 모짜리로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짜리는 모내기 할 모를 기르는 논을 말하는데요. 주민들이 모여 마을에 필요한 모짜리를 함께 작업하는 공동 모짜리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도 해결하고 공동 관리를 통해서 효율성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작업입니다. 농사 지을 때 서로 도와주던 우리의 미풍양속인 품앗이가 되살아난 훈훈한 모습이네요. 자, 누리꾼들 반응도 풍년을 기억하는 훈풍이 가득한데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작업이군요. 농부 여러분 올해도 파이팅! 어머니 댁 농사 돕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운 기억들이네요. 하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대표적인 여름 과일 수박이 벌써 마트에 등장했습니다. 국내 수박 생산량 2위를 자랑하는 부여에서는 요즘 수박 수확이 한창인데요. 지난 겨울 강추위 때문에 수박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당도와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수확을 시작한 부여 붓들의 수박은 올해 작황이 좋아서 하루 5천여 통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힘들어했던 농부들의 얼굴이 모처럼 환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수박처럼 상쾌한 반응들인데요.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수박까지 다음 주가 여름이다 해도 믿겠어요. 올해는 제발 계곡에 발 담그고 친구들과 신나게 수박 잘라 먹을 수 있기를 하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올 여름에는 풍성한 수박처럼 시원한 소식들만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볼까요? 촛불 하나 꽂힌 작은 빵을 앞에 둔 국군 장병의 모습입니다. 한 SNS에 올라오면서 이번 주 내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진인데요. 생일을 맞은 병사에게 케이크를 지급하기 위해서 원래는 15,000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정작 지급된 건 1,000원짜리 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케이크 수급 계약이 지연되면서 빚어진 사례라며 생일이 지났더라도 케이크는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군의 격리자 급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 복귀 이후 격리된 장병들이 부실한 급식을 받았다는 제보들이 나오자 국방부는 점검을 진행하고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역시 좋지 않습니다. 병사들 스마트폰 쓰게 한 건 신의 한 수였네요. 이런 제보는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몇 달 전 군대 간 아들 생각나 한참을 울었네요. 속상해요. 정말 속상합니다. 하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상식적이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백신 수급과 이 코로나 K-방역 현주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또 지금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매일 한 7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 수급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의원께서는 K-방역과 백신 수급 지금 어떻게 현재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 이 코로나 백신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월 20일 날 국내 첫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1년 3개월이 지나면서 약 11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상당수 발생을 했는데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가 정부 나름대로 애를 써왔지만 총체적인 대응이 지금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이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하에 이게 일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우선 당장 급한 대로 여러 가지 방책을 서두르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에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네네. 있다. K방역에서. 예.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백신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백신 수급이 가장 관건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또 여기에 대한 이제 조치가 너무 늦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늦게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고 또 세계 많은 국가가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에야 늦게 시작해서 그게 결정적인 이 실수였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이 컨트롤 타워도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와대인지 그렇다면 총리실의 중대본이 그 컨트롤 타워인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여기 더군다나 얼마 전에 참 죄송하지만 이 전임 총리께서 네. 후임 총리가 결정되기 전에 이 중요한 시기에 총리직을 떠났다는 거. 이게 지금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 백신 문제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해외 기관과 여러 가지 외국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외교적인 대응이나 협조도 잘 안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코로나 대응과 백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에 상당한 신뢰와 그런 것을 잃었고 거기에 따른 혼란과 또 이런 불편, 네. 불안감이 많다. 당장 지금 이 백신 예약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서울이나 심지어는 이 충청권에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K 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네. 새롭게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 네. 확보를 했고 또 최근 대통령께서 노바백스 회장을 만나가지고 2천만 명 분을 확보하면서 3분기 안에 또 1,000만 명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심지어는 중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와 실제 들어온 거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금년 안으로 약 1억 9천만 회.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2번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불과 한 380만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1,800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 2천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반기 가져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배분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작년 2월 달에 시작할 때부터 이 백신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작년 가을에서야 이 백신의 중요성을 네. 뒤늦게 인식을 한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많이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물량도 그렇고 가격도 높은 그런 상태인데요. 이미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이제 늦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늦어진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세계적으로도 백신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백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네. 얀센 여기 중심으로 돼 있는데 거기 각 나라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물량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로 가격이 자꾸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백신 생산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정한 시간과 또 이 공기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단축해 보려고 여러 가지 임상 허가나 또 이 사용 허가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줄인다든가 이런 시간적인 그런 절약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모두가 네. 확진을 자들을 위해서 이 백신 공급을 주로 집중하다 보니까 네. 굉장한 외교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중심에 이제 미국이 있는 거죠. 그 미국이 이제 그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데 우리나라의 심지어는 이제 백신을 이제 바꾸자는 이 백신 스와핑까지 네. 제시를 했는데도 네. 거기에 응답이 없고 바로 얼마 전에 인도한테는 2천만 분을 주겠다 이런 걸 한 걸로 봐서 이게 단순히 백신의 가치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어떤 그 국제 경쟁력 내지는 외교전에서 어떤 이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제 백신 문제가 단지 이런 뭐 기업과의 계약 문제가 아니라 여기 배경에는 그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런 외교적인 부분, 특히 뭐 미국과 인도는 뭐 같은 또 저기 협약을 또 체결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그럼 현 정부에도 사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또 문제점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문제가 이 부분에 관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새로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미국이 웬만큼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배분은 이제 미국의 뜻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대미 외교가 과거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고요. 지금이라도 이걸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긴 여야가 없고 뭐 기관이 없고 총체적인 노력을 해서 우선 확보하는 게 시급하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거기서 백신을 사오는 것도 있지만 그 외국의 백신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생산을 하는 기술 이전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뭐 절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뭐 보건복지부 장관은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는 뭐 지금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또 치약처에서는 최근에 또 러시아 백신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뭐 사전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사실 찬반 그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제대로 된 백신이라면 뭐 나라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용이 제한돼 있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런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실용이 안 됐고요. 아직도 지금 이제 검토하는 그런 단계고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적어도 이 백신에 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신뢰나 안전성 검증에서 제 다른 상대적으로 화이자나 이런 다른 데보다 좀 아직 불안정한 걸로 인식되고 있어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이거를 과연 백신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이제 청와대 방역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 중요한 시기에 백신에 관해서 좀 지금까지 좀 잘못된 부분과 연관된 발언을 했던 부분을 그런 분을 청와대 중요한 자리에 방역 대책에 책임을 맡기는 거 좀 아쉬워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아는데 보건복지가 보건 분야하고 복지 분야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데 지금까지 장차관이 모두 복지 쪽에 있습니다. 보건 쪽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좀 개편해야 된다. 또 차관이 한 명 했는데 이 차관을 만들도록 제가 법안을 내서 실현시켰습니다. 근데 이 차관을 또 일반 행정하는 분을 또 맡겼어요. 도대체 이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정할 것인가. 청와대 그 많은 비서관 중에도 보건의료 전담하는 저 비서관을 지금까지 안다가 갑자기 이제 이 백신 이게 중요하니까 방역 대책하는 분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쪽에 전문가인 것만은 맞는데 전문가에서 중에서도 좀 메이저가 아니고 소위 마이너 입장을 대변하던 분이라서 아쉽고 더구나 뭐 언론에 났습니다만 그분의 이 부군과의 그분이 바로 이제 또 민주당의 지난번 총선 출마해서 낙선한 경남도 양산이거든요. 이 잘못하면 이거 어떤 저걸 계기로 해서 코드 인사인 거 아니냐. 정말 이 백신과 관련한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 어려운 이 전국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나 뜻은 없고 이 차제에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하나 더 쓴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쨌든 청와대 방역관이라는 자리는
필요한 자리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백신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김호란 방역관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기획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놓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네네. 또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좀 방향성이라고 그럴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정부 입장에서 이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그런 그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뭐 그런 그 규제라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방역 확진자를 줄이고 하려는 그 노력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벌써 작년부터 이게 1년하고 넘도록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피로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좀 유연하게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고정된 1단계에서부터 5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또 2단계와 2.5단계는 또 어떤 구분이 있는 건지 어떤 개념상의 그것만 가지고 자꾸 우리 국민들한테 하지 말아달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먼저번에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유연하게 해서 그 실정에 맞게 지역에 맞게 그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또 일반 음식점하고 또 유흥음식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좀 신축적으로 적용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걸 기준의 근거를 대라고 일정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먹구구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걸 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그 국민들한테 불편감만 주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규제했는데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는데 왜 지금 줄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한 조금 그 이전 추세적인 그런 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규제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유연하게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사회적 활동을 늘려서 오히려 반대로 이걸 극복하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 경제 활성화가 결국은 이 코로나를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예를 들면 스웨덴이라든가 유럽에도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죠. 사정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거 1단계, 2.5단계,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규제적으로 하는 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자가진단 키트는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것을 지금 이미 이제 시판이 시작됐는데요. 그건 정부가 또 그거에 대해서 다 사용 또 허가를 해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판매가 되는 건데 위험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허가는 해주고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검증하려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거를 내보내든가 일단 나간 뒤에도 그 사용하는 걸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를 자꾸 하니까 국민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일단 뭐 그게 관련된 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그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다만 그걸 절대적인 걸로 하지 말고 거기서 1차 시험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양성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PCR 검사를 시킨다든가 조금 그거를 조직적으로 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 일단 그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코로나 장발장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회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뭐 지금 말씀한 대로 코로나 장발장이라 할 만큼 이런 이 소규모 사건이나 경미한 이런 이 방범 사건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코로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획일적으로 우리가 단속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선 이런 때일수록 좀 예방적 차원의 민생 치안력을 좀 활동을 강화하고 정말 경미한 거는 너무 처벌 능사를 하지 말고 선처할 수 있는 건 선처하고 다만 이제 좀 중요한 그 범죄나 이런 것들은 뭐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이 치안력의 이 활동 그 방법을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획일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만 이제 능사가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코로나하고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지역 현안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이제 아산이신데 아산에 이제 자동차 회사도 있고 이제 반도체 회사도 있는데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잦은 휴업을 하게 되고
또 협력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대책 혹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논의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사전 대비나 예측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서 그렇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나라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수요 예측을 좀 잘 못한 부분이 있고 결정적 공급업체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대만의 한해라든가 또 가뭄과 여러 가지 그 화재 또 미국의 텍사스 같은데 역시 그 기후 여러 가지 그 변화 한파 또 일본의 경우에도 어떤 지진이나 화재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공급 능력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정된 공급을 이제 못하게 됐고 이 파운드리 업체의 그런 그 제약과 더불어서 차량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차량 이제 개발이나 그게 늘어나는데 그런 공급과 수급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그냥 앉아서 이걸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선은 어떻게 하는지 빨리 물량을 확보하도록 이것도 이건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총력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의 그 연관 효과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산 그 현대자동차 이 공장 쉬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빨리 이거를 했어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좀 뭘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안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대책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아산이 또 다른 문제가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천안이 이제 규제지역을 묶인 이후에 다 아산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아산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또 삼성투자 이후에 또 아산 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큰 것 같고 지금 아산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바로 이 수도권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그 풍선 효과가 바로 이제 아산 천안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 신도시 주변 또 이 풍기동이라는 지역, 모종동 이런 데가 굉장히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갑자기 아파트 한 만여 세대의 새로운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이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수도권에 인접한 아산 같은 이런 인접 지역에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이제 좀 조금씩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안 되니까 우선 지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그 부동산 이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역시 중앙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효과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언론과의 협조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의원님 모시고 아주 속사포처럼 제가 질문드렸는데 아주 현안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라든지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건 다른 방법이 없고 우선 백신 확보에 최종 아주 목표를 걸고 정말 대통령이 더 나서서 지금도 나서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해서 우선 그걸로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하고요.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문제라든가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정말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눈물도 흘립니다. 이런 것을 닦아주고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나름대로 정부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여야 가리지 말고 국민이 함께 총력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신뢰와 협조와 그런 체제를 빨리 갖추어서 그동안의 노력보다 더 새로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